네, 앞선 영상에서 야마모토 이어오 선생님에 대한 의론을 잠깐 좀 다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조금 보론격으로 이분이 어떤 한의학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는지 좀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최근에 뭐 한의학계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좀 한의학계 이슈들이 최근에 이렇게 불거진 게 아니라 사실 뭐 대단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에 있어서 나름의 이미 사실은 해답이 나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야마모토 이어오 선생님은 한의학 이론이 왜 이렇게 어렵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전통 한의학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전 근대의 미숙한 학문 체계를 이렇게 어떻게든 좀 학문처럼 만들려고 한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중요한 사실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의 질병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의방유치라거나 태평성해방 같은 한번 좀 과거의 종합의서들을 보면은 이론이 없어요. 그냥 처방하고 질병하고 처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히려 이론이 덧붙여진 거는 금원 사대가 시대를 거치면서 좀 그럴듯하게 어떤 해설이 좀 붙여지면서 한의학이 좀 체계를 잡은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현대적인 면모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한의학 이론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릭동동이 얘기한 만병일독설에서 나오는 왜 만병일독설이 나왔냐에 괴를 같이 하는 내용들이죠. 고대 한방 이론은 가설에 불과하며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증명된 사실은 없다. 여러분들이 변증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면 사실 잘 아직도 2020년이 됐는데도 잘 입증된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약의 양리나 침이나 한약 치료의 임상시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한다고 하는 한의학 이론에 대해서는 잘 입증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약이나 침 치료에 대한 순수한 현대적인 작용기전 설명을 보면 또 대단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현대적 시각에서 충분히 한의학적 치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과연 고대 한방 이론은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론을 알아두면은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런 인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통 한방 이론에 대한 그냥 대체적인 그런 인상들은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은 원래부터가 이상하고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엔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를 넘어서 이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접근하신 분들이 다 주화인마를 입어가지고 좀 이상한 쪽으로 좀 변질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의학의 전통 이론을 응명오론을 비롯한 이론을 주체로 보겠다고 해서 현대의학의 상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증 상대론이라고 하는 어떤 일본 한방의학계의 주류 의견은 일단 일견 볼 때는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의학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저 예전에 학생 때 사상으로 유명한 선생님께서 한번 특강을 나오셔가지고 일단 믿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싹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지금도 그게 맞는 주장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한의학 책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기혈증이나 음어증으로 표현되는 환자를 한번 본다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한의학적 이론의 설명, 한의학 서적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혈 환자라고 한다면은 암병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얼굴에 뭔가 바람이 빠진 듯한 용모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으며 음어 환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음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기초가 소실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실제 얼굴이 검고 근육과 수분이 바싹 마른 용모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다. 음어에 있어서 이렇게 실제 환자들을 대해서 본다면은 음어가 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 한의학 이론의 기초가 되는 어떤 추상적인 표현 그 자체는
일정한 의사가 관찰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용어를 통해서 그 당시 통용되던 업계 개념을 통해 자기가 관찰한 걸 설명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그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현재 한의학 교육의 일부가 실제 임상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말 잔치를 하는 그런 좀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표현은 너무 간단한 설명인데 거기에 추상적인 설명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해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용어 개념들 지극히 간단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게 야마모토 선생님의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몇몇 관찰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을 추론으로 해서 관념 체계를 해설하는 것, 이게 과연 또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통상적인 한약 처방의 이해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약을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통상적인 갈근탕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먼저 경방학파나 방증상대론 학파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어떤 좀 전통적인 학파라고 한다면은 상한론의 조문인 태양병은 항배강수수, 무한 오풍자는 갈근탕 주지다 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경방학파나 방증상대론 학파는 현대적인 질환이나 병태는 일단 접어두고 이 사람이 항배강수수가 있느냐, 무한한가, 오풍인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의 태양병증에는 무조건적으로 갈근탕이 효과가 있다, 갈근탕이 효과가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접근법으로 한의학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양의학적 병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방증상대론 학파가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학적 병태와 무관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일본 한방 혹은 경방학파의 우수성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방증상대론은 환자 맞춤의 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그 증에 맞는 환자를 골라내는 맞춤옷 판매가 아니라 기성복 판매와 똑같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맞춤 치료라고 한다면은 환자에 따라서 수많은 용약상의 차이를 반영해서 1:1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방학파가 상당한 수준으로 임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방증상대론 학파의 견해, 어떤 환자를 찾을 것인가, 어떤 체질의 환자를 찾을 것인가, 어떤 증의 환자를 찾을 것인가 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절충점들을 반영을 해서 임상진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방학파의 해설을 한번 살펴봅시다. 황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방학파의 선생님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통 한의학적인 방증상대론 학파의 특성과 강점과 단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경방학파의 해설을 한번 간단히 본다면은 갈근탕증은 체격이 건장하고 기육이 충실하고 맥이 유력하고 체력이 좋은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처방이다. 따라서 갈근탕은 이와 같은 조건, 체격이 건장하고 기육이 충실하고 맥이 유력하고 체력이 좋은 환자가 효과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방이다.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매칭을 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방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매칭을 잘하는 사람이 경방학파나 일본 한방계에서 진료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견해죠. 더 나아가서는 피부가 건조하다. 갈근탕이 잘 드는 환자를 봤더니 피부가 건조하고 등이나 얼굴에 여드름이 많고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환자들은 땀을 내면 병이 잘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여름의 증상이 좀 약하고 겨울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경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 태양이 어떤 것인지를 막 해설을 하고 항배강이 뭐고 수수가 뭐고 맹유력이 어떤 의미고 막 이런 해설들을 덧붙여서 이론 체계를 막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든 것, 이것이 어떤 경방학파나 혹은 전통 한의학적인 시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더해서 안면부, 경항부, 요배부에 통증이나 피부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여성 환자에 있어서는 월경 부조가 나타난다
라는 견해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실증 환자들, 갈근탕증 환자들에 있어서 근골격계 통증, 그리고 안면부의 만성염증, 오광과적인 이상, 피로 및 어지러움, 월경 부조 등을 증상으로 하는 경우에 갈근탕이 좋다는 게 황황이라고 하는 의학자분의 갈근탕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이고요. 이와 같은 특성, 체력이 건장하고 기억이 충실하고 맥이 유력하고 체력이 좋고 여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갈근탕이 효과적이다 라는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 처방과 각층, 체질의 매칭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방증 상대론인데, 이와 같은 접근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갈근탕이 감기를 치료하고 통증을 치료하고 유즙분비 이상을 개선하고 유선염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러한 증을 나타낸 환자에게 이 처방, 갈근탕이 잘 듣는다 라는 식의 접근이 정말 왜 이 처방이 이 효과를 나타내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곤란함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방증 상대론이나 일본 한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야마모토식 갈근탕의 접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갈근탕을 한의학적인 특성을 빼고 그냥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일단 다수의 본초를 통해서 작용하는 약물이고, 당연히 갈근탕을 조성하는 본초들은 수많은 화학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작용이 본초학 체계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주치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은 대단히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약물 단위로 투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방제로서 투여를 하다 보니까 고정된 처방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환자에게는 필요가 없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까지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복용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계 방제를 중심으로 한 처방의 한계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어서 야마모토 선생님은 약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분해를 해서 한약 처방을 이해를 하고 쪼개서 한약을 이런 식으로 재조립할 수가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약대론에 입각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작약이다 라고 한다면 근위한 작용이 있고, 갈근과 마왕은 발환작용이 있어서 이 작용은 교감신경 자극 등에 의한 작용이겠죠. 또 생강과 계피는 발효를 촉진한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에너지 대사 조절 작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언커플링을 촉진을 한다. 이런 기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기전을 통해서 마왕이 가지고 있는, 갈근이 가지고 있는 발환작용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라는 점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감초에 있어서는 항염증, 항알레르기 작용, 그 외에 약물 트랜스포터의 조절과 같은 다양한 양리작용이 있고요. 대조는 전반적으로 자양작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방제학 책에서 볼 수 있는 식으로 한약 처방을 분해를 하는데,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약대라고 하는 본초의 단위들, 본초 묶음 단위로 처방을 이해를 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약 처방을 앞서서 보셨던 통상적인 이해, 방제 전체의 효과로 보기보다는 본초와 그 조합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묶은 하나의 처방전이 방제다라는 식의 이해를 이 야마모토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증 상대론이 처방 전체 특징에 맞는 환자를 가려내는데 중점을 둔다라고 한다면은 야마모토식 한방은 본초를 조립을 해서 각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를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는 본초와 그 본초 조합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마모토식 갈근탕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갈근탕의 주요 효과 중인 하나인 유즙분비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쭉 이렇게 갈근탕의 주치가 있는데 통증 개선하고 감기 개선하는 건 항염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는, 갑자기 왜 유즙분비? 이러면은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본에서 특히 한방 초심자들이 한의학 이상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증 상대론적 접근이라고 한다면은 갈근탕은 표의 작용이 있어서 우울체된 경락을 풀거나 해서 유즙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갈근탕의 작용이다. 태양경락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한약의 작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다른 표의 처방 하다못해 마왕탕은 왜 유즙분비 작용이 없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막 여러 가지 뭐 이론을 끌고 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좀 다른 의미에서 한약은 실전 학문이니까 이론과 현실이 부합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갈근탕이 유즙분비 촉진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마모토식 접근으로는 갈근에는 다양한 피토에스트로겐이 있기 때문에 이 갈근탕이 프롤락틴 분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자격이나 감초는 뭐 유즙 분비 감소에 대한 또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마모토식 접근으로 볼 때는 갈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 갈근에 들어있는 여러 피토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본초만으로도 다양한 화학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한약이 다양한 이채로운 주치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점도 본초의 조합이 방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가지는 한약의 복잡한 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강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마모토식으로 한약을 잘 사용하는 것은 본초의 작용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각 조합에 따라서 강화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 약의 조합, 약물의 조합, 약대의 효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치료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접근법을 능수능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의사라면은 증에 맞춰서 한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약대를 꿰뚫고 있어서 환자에 따라 자유롭게 한약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야마모토식 갈근탕 이해, 야마모토식 한의학적 접근법의 이해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의학입문 같은 책을 보면은 우리 이천 선생님이 어려서 가전 처방을 배우는 의가의 이 자손들은 어려서부터 약성가들 다 외우고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약을 엄청나게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근세에 발견된 어떤 뭐 가전 처방들 보면은 고전 의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의방유치나 태평성해방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무슨 증에는 어떤 처방이다 하는데 그 처방이 기존에 있는 처방이 아니라 자기네가 쓰던 이제 그런 처방인 거죠. 이런 것들처럼 한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본초의 조합이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는 더 중시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한약이 어떤 유학자들, 의가가 아니라 그냥 유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산이 됨에 따라서 되게 이론화되고 교조화되고 방제가 중시되는 그런 패턴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한약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본 한방 고방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오히려 더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고방파가 견지하고 있는 어떤 방증 상대론을 넘어서서 진짜 고전 한의학과 같은 그냥 이런 약대론을 중심으로 하는 처방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진짜 고전적인 한의학의 본질을 꿰뚫고 들어간 사람이 이 야마모토 이와오 선생님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 가장 한약을 많이 사용하는 의사들은 그냥 한의학을 잘 모르고 그냥 한약 중에 어떤 억간산이라는 처방이 치매에 뭐 효과적이다, 어디에 처방이 효과적이다, 어디에 효과적이다 그것만 알고 그 약을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그런 의사들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일단 억간산이 효과적이다 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억간산을 쓰는 것이죠. 가장 뭐 원초적인 한약 처방의 한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여를 하다 보니까 노인 환자의 신기능 저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저칼륨 혈증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냥 억간산을 묶음으로 쓰다 보니까 감초에 의해서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노인 환자에 있어서 미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나는 기전을 잘 모르고 감초의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억간산 하나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X제가 거의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노인 환자들은 체중이 낮다 보니까 한약을 조금만 투여를 해도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노인 환자에서 치매 BPSD의 억간산은 효과적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게 제가 예전 강의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와사키 코 선생님인데요. 이런 작용을 이와사키 코 교수님만이 아니라 어떤 야마모토 선생님식의 양리 기전으로 바탕을 해서 접근하는 어떤 최근에 뭐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야마모토 선생님이 중시했던 양리적 연구를 바탕으로 억간산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억간산에서 다른 본초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조구등과 감초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구등이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을 하고 감초의 글리신산이 신경에 있어서 신경염증을 감소시키는 성상교세포에 있어서 조절 효과, 글루타메이트의 흥분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어떤 흥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핵심 약대, 억간산에 있어서 핵심 약대는 조구등, 감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BPSD 환자들에게 굳이 억간산을 쓸 게 아니라 조구등, 감초, 시호, 원지, 석창포 이런 거를 오히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야마모토식 한방은 누군가 정리해둔 일종의 처방전으로 방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방제를 뜯어서 그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강의들이, 이와 같은 책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죠. 이런 해석들을 왜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약대가 중요하다라는 걸 임상의 분들이 많은 질환을 치료하면서 직관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대충 처방해서 대충 이제 진료하겠다 라는 것도 좋죠. 물론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효과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난 정말 한약 효과의 극한을 추구하겠다. 난 정말 방제의 대가가 될 거다. 나는 한약을 극한까지 이해를 하겠다 라고 접근하는 분들은 한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구조를 뜯어서 약대론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현대 양리 연구들, 한약 연구들은 처방 전체가 아니라 특정 본초 그리고 특정 약대 수준에서 한약 처방의 효과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야마모토 한방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이다. 그런 특성들이 사실은 한의학의 발전 그리고 중의학에서의 한의학의 모습들, 현대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부분들이 야마모토 선생님 등이 1960년대 시작한 자신만의 한방의학에서 잘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야마모토식 한방에서 그래서 허실을 이해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일본 한방에서는 허증과 실증을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체격을 의미하는 식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실제 내가 허실을 봤더니 질병 그 자체에 허실이 있더라. 허증은 약한 염증, 만성 염증이고 실증은 강한 급성기 염증으로 볼 수가 있다. 면역 반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 강의나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들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허실, 실실과 같은 패턴을 통해서 한약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고 임상적인 처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일본 전통 한방은 잘 언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는 사람이 증상 발생이 강한 환자들에게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는 환자들에 있어서 실증 반응이 나타난다, 병리 반응이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반대로 체력이 약해져 있을 때 허증 상태에 있어서는 면역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염증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허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체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력을 더하면서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병사가 강한 상태에 있어서는 염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해 방식인 거죠. 이와 같은 허실의 접근법, 야마모토 선생님의 허실 접근법은 반드시 일본 한방만의 견해가 아니라 현대 한방병리 교과서, 또 중국에서 나온 한방병리학 교재들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병리학 서적이 중국의 어떤 이제 지식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방병리학 시간에 잘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허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방증 상대론을 위시한 그런 학파들의 위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체격 외에 허실로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 역시 야마모토 선생님의 어떤 탁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야마모토 선생님의 어떤 접근법을 또 엿볼 수 있는 게 본초 기전에 따른 접근입니다. 이분이 자초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는 현대적으로 이제 자초의 주요 성분으로 시코닌이 있고, 얘가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피부 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내과 질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중국에서 나온 연구들을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잘 쓰지 않죠.
어쨌든 이 자원고가 피부과 질환에서 잘 드는 이유, 병리적으로 본다면은 피부에 섬유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에서 섬유화를 동반하는 질환에 자초가 효과적인가 라고 했을 때 효과적이다. 섬유화를 억제하는 작용, 섬유화를 동반하는 질환인 간경변이나 장관유착, 림프관종 등에 있어서 자초가 효과적이다. 시코닌이 효과적이다. 섬유화를 억제한다 라는 것이 당시의 양리적 견해로도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리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초를 어떻게 간질환이나 장관질환, 림프관종 같은 섬유화성 질환에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것이 야마모토 한방의 한 좋은 발상이 임상으로 이어진 접근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접근은 일본의 방증 상대론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야마모토 선생님이 중요한 점은 이분이 초창기에 1960년대, 70년대에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약의 양리 기전을 바탕으로 한 현대 과학적인 접근법을 시도를 했다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한의학을 배우기 어려운 이유 한번 봅시다. 서양 의사에 비해서 한방 명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더 어렵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한방의학, 방증 상대론 학파, 동의보감 등 수많은 의학 이론이 난립해 있는 게 한의학의 현실이고 이를 실제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 굉장히 미신적인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한의학 이론은 사실상 정글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이 정글에 들어서게 되면은 길을 잃게 되고 결국 주와 인마에 빠진다. 영원히 정글에 빠진다 라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있으면은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말 고대에 숨어있던 지식들을 쉽게 발견할 수도 있고 아예 현대적인 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맵 보는 것처럼 굳이 옛날 대동여지도 안 봐도 이렇게 구글맵을 보고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한의학을 배우기 어려운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의학에 빠지기 쉽고 그러한 한의학에 빠지는 분들이 주와 인마에 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의학에는 필요하지 않은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전통 이론은 사실 굉장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다들 그걸 잘 못 본 것 뿐이야. 나는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 고전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찾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제가 말씀을 드린 주와 인마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배워버리는 건 사실 위험축에도 속하지가 않고 정말 탁상 공론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진료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의학은 실학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초창기에 한의학은 이론의 학문이 아니다. 실전의 학문이다 라고 한 게 어떤 이론상의 문제를 보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강조가 된 건데 오히려 그 말을 빌려와가지고 어쨌든 한약 효과 있으면 장땡 아니야. 그래도 불구하고 이론을 배우는 거 한약이 그런 증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게 한약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방증 상대론 학파가 오용하는 것이지 실제 의학은 실학이다. 실전 학문이다 라는 거는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이론체계에 너무 빠지지 말고 실제를 반영하는 양리작용과 병태생리에 더 중요시해서 한의학에 접근해라. 그리고 현대적으로 더 본다면은 무작위 대조 시험을 포함한 근거중심 의학적으로 접근해라 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마모토 한방이 왜 이 좋은 한의학 이해법이 일본에서는 주류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이와사키 코우 선생님, 고령자 한방진료와 내과 한방진료의 저자분이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한의학을 서양의학의 언어로 이해하는 방법을 걸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야마모토 이와오 선생님은 한방의 명의이지만 한방을 서양의학의 영어로 이해를 하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동양의학회와 같은 주류파에서 완전히 무시를 받아버렸다. 이런 정말 훌륭한 분을 이단으로 봐서 한의학 분야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린 것을 보고 그래서 한의학이 일본 한방의학이 어려워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의 레벨에서 한의학의
수준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야마모토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혼자의 개업의로서 가능한 수준으로서만 발전시켜왔다. 한방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냥 개업의 수준을 넘어서서 현대과학의 수준에 올라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야마모토 이하오 선생님은 헤이세이 시대 70년대 80년대까지 활약해 왔기 때문에 근거중심 의학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선생님이 근거중심 의학을 알았다 라고 한다면 많이 달라졌겠죠. 그 당시 이 헤이세이 시대에는 양리 기전만 알아도 서양 의학적인 접근이라고 봤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은, 야마모토 선생님은 그 시대 한계에 따라서 양리 기전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적 접근을 했을 것이다. 만약 이분이 근거중심 의학을 알았다고 한다면 더 한의학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일본 한방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게 정해진 학문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손끝에 잔재주 기술만 쫓아서 한의학의 학문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 중의학이 형이상학적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보라. 근거중심으로 발전한, 또 근거중심 의학에서 멀리 도망간 술의 상태가 근거중심 의학을 어떤 한의학의 모습이다. 술을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학문은 되지 않는다. 근거로 보강한 로고스 학문 체계가 필요하다. 단순한 기술, 의술은 후세에 발전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한의학을 체계적인 과학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이와사카 코우 교수님이 야마모토 이하오 선생님의 의론을 바탕으로 해서 해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의학을 현대의학으로 발전해서 개성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와사키 코우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마모토 이하오 선생님이 걸었던 길들을 후대 학자들이 같이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은 이 야마모토 이하오 선생님은 방증 상대론, 경방학파를 비난을 했지만 그들 나름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방학파나 방증 상대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한계가 있었다. 방증 상대론은 어떤 특정 하나의 처방만을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또 질병을 무시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각각의 합방과 또 가감에 대한 기술들을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게 현대에 보고 있는 현대 일본 한방의학 그리고 경방학파인데 결국 시작점이 달랐다고 할지라도 결과물들은 유사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일본의 중국의 경방학파는 실전 진료를 통해서 이거 한약 처방 이렇게 조금 써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두처 3팩을 쓰는 걸 넘어서서 게지탕의 경우에는 게지를 하루 50g 쓰는 그런 식으로 용량을 늘리는 식의 접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이미 야마모토 선생님이 한약 용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독자적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것이죠. 시작점은 달라도 결과 지점은 유사해졌다는 겁니다. 또 야마모토식 접근은 앞서서 이와사키 코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작이 1960년대였기 때문에 이미 근간 50년 이상 지식들이 다양하게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순수한 방증 상대론 학파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물론 일본의 어떤 한방의학 주류 견해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증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살아남은 한약으로 탕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임상가들은 실제 진료에서 고지식하게 그냥 그런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능수능란한 진료에 통달해 있고, 이와 같은 한약 처방에 보편화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정리한 책들을 보면은 야마모토식 접근법들이 그런 부분들과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일본 한방의학은 건강보험 편입 이후에 사실상 죽었다. 한약 투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양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건강보험 급여화의 어떤 안 좋은 점이다 라고도 또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독창적인 접근법들이 통상적인 방제학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렇게 모습을 띠게 되었고, 방제학에 있어서도 본초 단위로 설명이 기울여졌고 약대의 중요성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한약의 본초의 조합에 따라서 한약의 특성이 달라진다라는 점들이 잘 이렇게 규명이 잘 되었죠.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약 연구 2010년 이상 진행된
그와 같은 연구들을 본다면은 결국 약대가 중요하다, 본초의 조합이 중요하다라는 게 잘 확인이 됐습니다. 약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특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좀 고도의 용약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병 이치나 이병 동치와 관련된 연구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한약이 가지고 있는, 또 본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리 표적들과, 그리고 특정 질환에 있어서 특히 활성화되는 질병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표적들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들, 동병이치, 이병동치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약을 잘 쓰는 방법들이 더 깊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현대의 한약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야마모토 이야오 선생님의 한방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올려드린 그 같은 강의를 참고를 해서 야마모토 이야오 선생님의 한방의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감을 잡으시는데,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